소형주 투자로 수익률 13,000%를 만들어낸 어느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랄프 웬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곳에 돈이 숨어 있다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투자관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실 겁니다.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희망을 품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몸집이 작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장 높은 수익은 언제나 작고 강한 기업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형주 투자만으로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된 랄프 웬저의 철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랄프 웬저는 소형주만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하며 은퇴할 때까지 무려 130배에 달하는 수익을 만들어냈고, 한 유력 매체가 실시한 포트폴리오 매니저 조사에서 워렌 버핏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며 소형주 투자의 원로라는 칭호까지 얻은 인물입니다. 저 역시 재무건전성이 튼튼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형주라는 이유로 소외되었던 종목에 투자하여 짜릿한 수익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작지만 강한 소형주가 누구나 아는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빠르게 부를 축적하고 싶으시다면 이 투자 철학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소형주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중간중간 구체적인 방법까지 설명해 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까지 대형 우량주가 정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은 180도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장에 어떤 자세로 접근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은 구체적인 매매 기법이 아니라 투자 경험과 그 속에서 배운 원칙을 스스로 이해하고 소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만의 투자 방식과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확실히 정립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단시간에 수익률 100%를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꾸준히 부를 축적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큰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그런 이야기는 크게 신뢰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당장 시장을 뜨겁게 달구며 주가가 치솟은 종목들은 대부분 5년 안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싸늘한 종목으로 전락합니다. 이 사실은 반복되는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발상의 기질을 가지셔야 합니다. 즉 시장에 합의된 의견을 그대로 따라가면 그저 그런 평범한 수준에 만족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최고라고 떠받들어지는 대형 우량주 기업들도 영원히 잘 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모두가 우상으로 떠받들던 거대 기업들이 지금은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들보다 뛰어난 성적을 올리는 투자자는 지금 시장에서 떠받드는 우상들을 오히려 의심에 찬 눈초리로 바라봐야 합니다. 차별화된 걸출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걸음 물러나 무리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에게 최고의 전략은 사실 군중 중심에 머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가장 안전하고 어떤 질책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얼룩말들이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것처럼 자산운용업계의 대다수 전문가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똑같은 종목으로 몰려듭니다. 한때 대형 우량주로 불리며 대중의 열광적인 사랑을 받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소외받던 소형주 투자자로서 속이 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원칙을 저버리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할 것 같았던 인기 종목들이 결국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절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이 48배까지 치솟았던 종목군이 나중에는 13배 수준까지 폭락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소형주까지 동반 하락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위기 직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점에서 갑자기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이며 엄청난 강세장으로 돌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바로 얼룩말처럼 때를 지어 움직이는 자산운용업계 종사자들의 본능 때문입니다. 모든 대기업들은 사실 과거에는 모두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이것을 주식시장의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우 치열하고 경쟁적인 사업 환경에 적응한 기업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도태됩니다. 신생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만의 특화된 틈새 시장을 발굴합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소수의 신생 기업들이 나중에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케팅 능력 하나로 최후의 승자가 되어 누구나 인정하는 거대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그 아성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마치 거대 운석이 공룡을 멸종시켰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의 등장 앞에서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과 같이 날렵하게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몸집 때문이었습니다. 대기업보다 작은 기업이 훨씬 빠릅니다. 작은 기업의 경영자들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은 여러 단계의 결제 라인이 있고 그만큼 대응이 느립니다. 회사원이라면 이 답답함을 정말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려면 담당자를 거쳐 팀장을 거쳐 임원을 거쳐 최고 책임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기업은 곧바로 결정권자에게 이야기가 전달됩니다. 어느 기업이든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위험 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성공 비결이 무엇이었든 간에 이미 기업 환경은 상당히 변화했을 것이며 기존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 코끼리는 하늘을 날 수 있지만 다 큰 어른 코끼리는 결코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작은 기업은 이미 성숙한 대기업에 비해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형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 자체가 이미 하나의 역발상 투자가 되는 셈입니다. 거대한 자동차 회사의 판매량은 작년보다 2배로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매출액은 전년보다 몇 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정부에서 남들보다 앞서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매주 대형 기업을 탐방하는 애널리스트만 수십 명이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단골, 분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기업일수록 리스크는 더 큽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으면 누구도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안전만을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태도입니다. 학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자본자산 가격 결정 이론에서도 시장 평균보다 높은 리스크를 부담할 때만 시장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유명 학자의 실증 연구에 따르면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소형주의 투자 수익률은 대형주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에 수반되는 더 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소형주 투자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이미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군중의 무리에서 가장 먼 곳까지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곳에 투자해야 비로소 최고의 수익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크를 줄이는 실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것은 좋지만 너무 작은 것은 오히려 피해야 합니다. 상장 폐지라는 최악의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가총액 500억에서 1000억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선호합니다. 갓 출범한 아주 작은 규모의 벤처기업에 가까운 종목은 아예 투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잡혀 있고 경영진이 최소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검증된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소형주가 있다면 그 이름을 검색해서 관련 뉴스나 경영진의 인터뷰 등을 찾아보시고 1차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극히 낮은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기가 아무리 높고 투기적 폭발력이 강하다고 해도 이런 기업은 절대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구조의 중추를 많이 두기 때문에 새로 설립되어 적자에서 탈피해 흑자로 돌아선 지 얼마 안 된 반등.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것은 투자자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을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취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투자 대가들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과 철학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수한 재무구조야말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의외로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수한 재무구조는 사실 검색 몇 번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국내 증시로 들어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종목을 정렬한 뒤 주가 수익 비율과 자기자본이익률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면서 주가 수익 비율은 낮고 자기자본이익률은 높은 기업을 발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 다음 종목 분석 항목에서 투자지표를 확인하고 재무건전성 부분에서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부채 비율은 통상 100%에서 150% 이하가 안전한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50% 이상이면 양호한 편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 값 자체가 나오지 않는 기업들이 태반인 상황에서 값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회사가 이익을 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할 원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당 업종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은 기업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한 틈새 시장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경쟁 업체보다 몇 배로 잘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화되거나 특허권이나 특별한 노하우를 갖춘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선도 업체를 그저 따라가기만 하며 업종 내에서 1위에 머무는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런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선도 업체에 비해 식중팔구, 형편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종목 분석의 투자지표에서 수익성 항목을 확인하면 바로 나옵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면 상당히 준수한 편이지만 소형주들 가운데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좋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발견했을 때 눈이 휘둥그레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만 여러분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재무제표, 조작 논란이 있었던 특정 국가의 기업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 위험 요소를 제외하고 소형주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다 보면 정말 짜릿한 폭등의 경험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하실 것이라면 차라리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는 것보다 수익률도 훨씬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특화된 시장에서 확실한 지배력을 갖추고 창조적 기업과 정신을 가진 경영진이 있으며 사업 분야를 이해할 수 있고 가 출범한 단계를 지나 최소한의 검증 기간을 거친 소형주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정말 마음속에 새겨두시고 암기하셔도 좋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작지만 강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으며 얼마든지 예측이 빗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 투자에서는 분산 투자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형주에 투자하시겠다면 적어도 10개 종목으로 나누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딱 10개 종목만 뽑아서 소액으로 나누어 사보시고 지켜보시는 경험을 한 번쯤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형주들은 보통 현재가가 낮은 편이기 때문에 10개 종목을 사도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두 종목에서 실수를 저질러도 높은 수익률을 올려준 다른 종목에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조사해서 고른 소형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잘 알려진 대형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소형주와 함께 반드시 대형주에도 일부 투자하는 것이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소형주의 또 다른 리스크는 거래량이 작다는 것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관 투자자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개인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주식을 사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기대했던 대로 상황이 바뀌고 투자한 기업이 더 커지고 더 많은 투자자와 애널리스트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유동성 문제는 대수롭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투자 수익을 올린 다음이므로 거래량은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치주는 가격은 싸지만 성장 기대치가 낮은 기업을 말합니다. 반대로 성장주는 성장 기대치가 높은 기업입니다. 성장주는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비싸고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오로지 가치주 투자만 고집하거나 반드시 성장주 투자만 고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훌륭하게 성장하는 기업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싼 값을 지불하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합리적인 주가에 거래되는 성장주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주식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 가운데서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최상위권 기업은 중간쯤으로 내려오려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성장주는 영원히 성장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을 통계학적으로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부릅니다. 나무는 아무리 자라도 하늘 높이까지 다다를 수 없듯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성장주보다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가치주가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여러 학술 연구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성장률, 순위 하단에 있는 기업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가치주 투자자가 성장주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성장주는 가치주가 되고 가치주는 다시 성장주가 되며 돌고 돕니다. 성장주가 영원하지 못한 것처럼 가치주 역시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는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기업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주가 여전히 매력적인 이유는 성장주는 추락하면 가치조차 없어지지만 가치주는 추락해도 결국 가치주로서의 가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가치주 중에서 화려한 변신을 통해 성장주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순간이야말로 주식 투자자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아름다운 백조로 다시 태어날 때 최고의 투자 수익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투자한 돈이 5배 혹은 10배 이상 불어나는 것을 바라본다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 수익률을 어떻게 올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참담한 투자 손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매우 큰 손실을 본 경우가 여러 차례 있지만 몇 배의 수익을 올려준 주식이 그 손실을 충분히 만회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돈은 5배 혹은 10배, 20배로 불어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가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서 그 주식이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2배로 오르면 일단 이익을 챙기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기업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면 그 주식이 잘 나가도록 그냥 놓아둬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모든 투자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고 동시에 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주가가 5배, 10배, 20배가 되었다 해도 기업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면 그대로 놓아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뉴스로 인한 리스크는 대개 과장되고 그 파장은 증폭됩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한 문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상당히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무슨 일이 벌어질 개연성만 있다면 그 확률이 1000분의 1이든 100만분의 1이든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 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각종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발생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사건의 위험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처럼 이길 확률이 극히 희박한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과대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복권 판매소와 카지노는 늘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보다 같은 금액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는 소형주에 투자하는 대신 일단 마음이 놓이는 대형주를 매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확률은 무시한 채 리스크를 과대평가하고 투자 수익을 희생하면서까지 무조건 안전한 곳만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형주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스럽게 역발상 투자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손실이 심할수록 더 위험한 투자를 감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폭락하면 투자자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주식이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오로지 주가가 다시 회복되어 손실을 만회하기만을 바라는 기대감으로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심지어 더 매수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흔히 물타기라고 부르는 이 현상은 특히 성장주 투자자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인기 높은 성장주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채 과도하게 높은 주가를 지불하고 평균 회귀 현상에 따라 주가가 추락할 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대로 몸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들 중 누군가는 자신의 남은 재산을 모두 추락하는 성장주에 몰빵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돈이 걸린 문제에서 인간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며 정보를 감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주가의 왜곡 현상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기민하게 움직인다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공포를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것이며 우리가 정신줄을 붙잡고 그 공포를 이겨낼 수 있다면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재난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공포에 사로잡히면 리스크가 작은 훌륭한 기업의 주가도 매수하기에 아주 매력적인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쁜 뉴스는 항상 시장에 과도하게 반영된다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특정 업종이나 산업 분야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해 해당 업종의 전 종목 주가가 급락할 때입니다. 투자자들이 어느 업종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틀림없이 리스크는 거의 없는데 주가는 추락해 있는 훌륭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바닥까지 내려왔다면 주가는 영원히 그 바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증권 분석의 신비한 비법 같은 것은 없습니다. 증권 분석이란 어느 기업이 향후 몇 년간 어떻게 될지 이해하고자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떤 업종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강점이며 그 업종이 바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영역에서 멀리 벗어날수록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터득하게 되는 시점은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입니다. 이는 결국 투자에서의 메타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소비자로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강점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는 것도 훌륭한 조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강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지만 관찰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남의 이야기와 남의 정보에 의존해서 주식을 매수합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어떤 부류의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지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끊임없이 스스로 질의응답합니다. 이 전략이 나에게 맞을 것 같다거나 이 전략은 나와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식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스타일은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해당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발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찾아야 할 기업은 대개 한두 가지 사업에만 전념하는 기업입니다. 즉, 사업 다각화를 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문어발식으로 늘리지 않는 기업이 훨씬 좋은 이유는 명확합니다. 또한 창조적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과 강력한 재무구조를 갖춘 기업을 선호해야 합니다. 강력한 재무구조는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만 제대로 확인해도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작은 기업의 경우 창조적 경영진은 대부분 갖추고 있지만 재무구조까지 탄탄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찾다 보면 강력한 재무구조까지 갖춘 기업도 얼마든지 발굴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발품을 파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하는 조건은 아직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주가가 매우 싼 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형주 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특화된 영역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하고 싶어도 규모의 한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습관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새겨둘 원칙을 찾아내면 수천 개의 종목이 눈앞에 있다 해도 소화할 수 있는 투자 대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지침을
한 번 종이 위에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주가 수익 비율이 특정 수치 이상은 거들떠보지 않는다거나 매수할 때는 반드시 일주일은 고민하고 생각해본다는 식으로 하나하나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내려가다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나머지 핵심만 남기면 그것이 여러분만의 투자 지침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반복적으로 지켜나갈수록 점점 더 좋은 습관이 되어 이리저리 종목을 교체하고 유행이 끝날 때 올라타는 초보자의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반드시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어야 하며 자신에게 적합해야 합니다. 물론 최초의 투자 전략은 결국 남의 것을 참고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남의 방식을 참고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똑같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인생의 특정 시기가 지나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돈의 양이 바로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강세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신규 상장 붐이 몰아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을 부풀릴 대로 부풀린 기업들이 새로 상장되고 예전 가격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됩니다. 이런 뜨거운 시장은 절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 급격한 조정을 겪고 나면 상장했던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라지고 그나마 살아남은 기업들도 주가 폭락을 면치 못합니다. 신규 상장의 붐이 허망하게 끝나버리면 투자자들은 오로지 대형 성장주만 찾게 됩니다. 모두가 대형 성장주로 몰려들면서 이들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이 극단적으로 치솟는 일이 반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의 성장주가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숨죽인 채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약세장이 찾아왔을 때 아직 살아남은 좋은 주식을 헐값에 대량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정 변화가 심한 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투자자는 약세장에서도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며 강세장의 열기 속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실수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재빨리 손절매에 나섭니다. 보통 사람들도 자신의 판단력을 조금만 활용하면 전문가들과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의 종목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괜찮은 수익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노력과 심사숙고를 더한다면 그 이상의 훌륭한 성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최대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아주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기술적 흐름으로부터 이익을 얻게 될 영역입니다. 적어도 5년 이상 지속될 흐름을 찾아내야 합니다. 투자 목표는 애널리스트들의 내년도 실적 추정치나 이번 경기 순환 주기보다 훨씬 더 멀리 자리 잡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향후 1, 2년의 전망에만 집중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간에는 남들보다 뛰어난 성과를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더 작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됩니다. 소형주에 투자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점이 많습니다. 전망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생기는 함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몇 년 뒤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 우리가 가진 지식은 사실 매우 하찮은 수준입니다. 지금 알고 있고 알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몇 년 뒤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단기 전망 예측에 집중하며 장기 전망은 단기 전망치를 단순히 연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보다는 그 주식을 몇 년 후에도 계속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심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상상과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는 것, 그 상상과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투자자의 시선으로 모든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면서 그 과정에서 확신과 신념과 철학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찰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에 새겨둘 정도로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진짜 관찰입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관찰하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어야 하고 다양한 독서와 경험을 통해 흐름을 찾아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문에서 어떤 직종에 구인구직이 몰려있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면 경제의 어느 부분이 지금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투자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체감하는 아주 사소한 경험조차도 투자 아이디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가는 가게에서 특정 식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발견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결론을 스스로 내려보는 연습. 이것이 틀려도 좋고 맞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가가 너무 높이 치솟고 새로운 유행에 맞는 기업들이 무더기로 상장되고 신규 상장 기업의 이야기가 언론의 표지를 장식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특정 테마가 절정에 다다랐다는 증거입니다. 전혀 다른 산업에 종사하던 기업들이 너도 나도 유행하는 테마에 편승하겠다고 뛰어든다면 그것 역시 테마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틈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정 취미 문화와 강력하게 결합된 브랜드가 얼마나 강력한 팬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고객들이 자신의 몸에 문신까지 새기고 다닐 정도로 열광적인 충성도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브랜드는 단순한 음료 브랜드를 뛰어넘는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업체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신기술은 특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획기적인 신기술이 나오면 기존 제품은 금방 사양길에 접어들고 가격은 매년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정보, 생태계를 장악하는 기업이 훨씬 더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개발자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반면 그것을 활용하는 쪽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영원한 천재는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제품은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이 회사의 경영진은 누구인지, 재무 건전성은 어떠한지,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스스로 계속 질문을 던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매장에서 줄을 서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경험이나 가족이 좋아하는 제품,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기업이 갖춰야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야 하고 재무 건전성이 우수해야 하며 내재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무 건전성과 내재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와 적정주가 계산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성장 잠재력을 무한한 상상력과 논리적 추론으로 확인하는 것이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종합해서 통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해보다 보면 반드시 감이 옵니다. 체스 프로그램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여러 수를 미리 내다봐야 하는 체스에서는 천문학적인 경우의 수를 모두 프로그램으로 정리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최선의 수를 판단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자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규칙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으면서 순이익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을 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두 번째는 그 규칙을 배워서 실제로 투자의 세계에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최고의 투자자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원칙을 알아도 실제로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언제 매도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세워둬야 합니다. 주식을 제대로 매수했다면 그 매수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이유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든다면 다른 정당한 이유를 찾아내서 계속 보유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바꿀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수 이유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면 그것은 명백한 매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순이익 성장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그런 높은 성장률을 몇 년 동안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성장률을
계속 달성한 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일단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안전한 전략입니다. 뉴스나 정보를 통해 접한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 발병하는 위험한 증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감이 타고난 천부적인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힘들여 기업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믿어버리는 증상입니다. 강세장이 이어질수록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투자자들은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증상의 말로는 대부분 파산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인터뷰에서 늘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며 우리는 시장 방향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시장의 흐름을 재며 시장의 움직임에 상당히 집중하는 편입니다. 경제지표와 시장 흐름과 금리와 물가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 아무런 주관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질에만 몰두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것도 위험한 태도입니다. 결국 쌀 때 사는 가치 투자자라면 그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타이밍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타이밍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측과 확신은 틀리는 경우가 많고 쓸데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작업입니다. 강세장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유혹이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리스크는 없다고 주식시장은 오르기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강세장은 어느 순간 끔찍하게 돌변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결국 장기 투자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할 것이라면 정확한 타이밍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강세장이나 고평가 상태는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며 신경과민 증세에 빠져들 때 가장 확실한 처방책은 장기 투자라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투자자가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단 시장에서 빠져나온 다음 언제 다시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타이밍을 재려면 결국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강세장에서의 투자 수익률은 아주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이밍을 조금이라도 놓치는 순간 큰 수익 구간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불안과 초조의 늪으로 빠뜨리는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대략적인 타이밍을 예상해보는 것은 정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 대폭락을 겪고 나서 느낀 점들이 있습니다. 계속 보유했다면 좋았을 훌륭한 주식들도 있었다는 것. 허둥지둥할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약세장에서는 주식이 정말 헐값에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할 상황이 아니라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는 것. 누가 봐도 약세장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 충분히 심사숙고했다면 확신을 갖고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이 좋은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약세장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릴 절호의 시기입니다. 약세장에서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더 이상 주가는 내려갈 수 없을 정도가 됩니다. 기관들의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정확히 잴 수 있다는 말보다는 오로지 주가가 쌀 때 매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믿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약세장에서는 정말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그때야말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치열하게 종목을 발굴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강세장과 약세장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 속에서 경제는 계속 발전해 나갑니다. 문제는 결국 풀리게 마련이고 경기 후퇴는 반드시 끝을 맺습니다. 경기 전반이 한동안 흔들릴 수 있지만 기업들은 그 와중에도 이익을 창출해 나갑니다. 몇 년 안에 써야 할 돈이 아니라면 주식이야말로 최적의 투자 대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적 사고와 건전한 회의주의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것. 두고두고 빛을 발할 흐름이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것. 첨단 기술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의 혜택을 입는 기업에 투자할 것. 넓은 시야로 생각하고 투자할 것. 그저 유행을 좇는 주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소유하고 싶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할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식과 인내심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작지만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가는 얼마든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단 하나 절대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입니다. 어젯밤에도 빨간 캔들, 파란 캔들만 째려보면서 오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히 그 기도 지금까지 얼마나 잘 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캔들에 기도하는 대신 거래량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계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쓰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버프. 도르마이어가 세상에 던진 폭탄 같은 이론이 있습니다. 세력이 아무리 교묘하게 숨어도 절대 지우지 못하는 흔적, 바로 거래량이라는 발자국을 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놓치신다면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은 세력이 던져주는 미끼를 덥석 물고 있는 개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여기서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다음번 세력의 흔들기에서는 당하는 쪽이 아니라 미리 알고 웃으면서 지켜보는 쪽에 서 계실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다음 몇 분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주가라는 결과만을 쫓습니다. 양봉이 뜨면 환호하고 음봉이 뜨면 절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전혀 다른 곳을 봅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거래량이야말로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동평균선이나 캔들 패턴은 거래량이라는 뒷받침이 없으면 그저 지나간 과거의 흔적일 뿐입니다. 반면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이자 큰손 세력이 실제로 자금을 투입하고 회수하는 순간을 그대로 드러내는 살아있는 신호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거래량은 앞으로 다가올 주가의 방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예고해 줍니다. 이러한 통찰을 체계화한 연구는 기술적 분석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히 중요하다고만 여겨졌던 거래량을 명쾌한 논리로 해석해낸 것입니다. 핵심 철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세력이 은밀하게 매집을 시작할 때는 주가가 크게 튀지 않아도 특정한 패턴의 거래량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매집의 흔적을 남깁니다. 반대로 주가가 고점을 찍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거나 혹은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말라버린다면 이것은 세력이 이탈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가치 투자를 지향하든 단기 매매를 지향하든 관계없이 거래량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이야말로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 열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투자 공부는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세력의 발자국인 거래량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거래량을 제대로 이해하는 투자자는 놀라울 정도로 드뭅니다. 아무리 감으로 매매하는 사람이라도 주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압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라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것이고 주가가 내리면 나쁜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주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거래량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나 주가와 거래량을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 정보를 제대로 해석하고 실전에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 원리가 있습니다. 특정 가격에서 거래된 주식의 수량이 많을수록 그 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머릿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주식 투자의 본질을 관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시장 참여자가 특정 가격에서 활발하게 거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그 가격에 투표를 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그 가격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온라인 중고 거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건을 팔려는 사람이 단 한 명뿐이라면 그 사람이 부르는 가격이 정말 적절한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판매자가 비슷한 가격에 활발히 거래를 이어간다면 그 가격은 상품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도 똑같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특정 주가의 움직임에 동조할수록 그 움직임의 타당성은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거래량은 확신을 더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차트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가격을 찾고 싶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졌던 그 가격이 바로 시장이 인정한 가격입니다. 거래량이 많았던 자리는 그만큼 사고 팔기 쉬운 자리이며 많은 사람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자리입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유동성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진실하고 믿을 만한 지표입니다. 거래량이 적으면 원하는 가격에 빠르게 매도하기 어렵지만 거래량이 풍부하고 가격 범위가 좁게 형성된다면 즉시 현금화할 수 있고 매수했던 가격과 비슷한 수준에서 매도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제부터는 세력의 흔적을 포착하는 실전 해석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은 정보의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새로운 뉴스나 공시가 시장에 퍼졌을 때 거래량의 변화를 관찰하면 그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가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증한다면 투자자들이 그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무리 큰 뉴스가 나와도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 정보는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과 열의를 그대로 표현합니다. 거래량이란 결국 머무를 자리를 찾아가는 돈의 흐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특정 종목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래량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나타냅니다.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그 종목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대량으로 팔고 나갔고 누군가는 대량으로 사서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가는 쪽의 판단이 옳은가 아니면 들어오는 쪽의 판단이 옳은가? 대량으로 매도하고 떠난 사람들의 판단이 맞다면 그 종목은 앞으로 부진할 확률이 매우 높고, 대량으로 매수하고 들어온 사람들의 판단이 맞다면 그 종목은 앞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량을 시장의 연료에 비유한 표현도 있습니다. 우주선이 발사될 때 전체 연료의 절반 이상을 궤도에 오르는 초반 과정에서 소모하듯이 거래량 역시 추세의 초입에서 폭발적으로 소모되며 이후에는 적은 연료만으로도 그 추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거래량과 주가의 관계는 정확히 이 연료와 우주선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래량이 결국 진실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거대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매수하거나 매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매매를 이어가려 하지만 거래량만큼은 절대 숨길 수 없습니다.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폭증했다는 것은 곧 세력이 시장에 개입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비록 주가의 움직임을 최대한 억눌렀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보입니다. 거래량은 사람들의 관심을 나타내고 대량 거래량은 손바뀜을 의미하며, 대량 거래량은 세력의 시장 개입을 증명하고 거래량은 시장을 움직이는 연료 그 자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서만 제대로 조합해도 세력의 진짜 의도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가 폭등 직전에 반드시 나타나는 거래량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에 앞서 움직입니다. 여러 실증 연구에서 유달리 거래가 많았던 종목은 이후 상당한 수익을 기록했고, 거래가 침체되었던 종목은 형편없는 수익률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거래량이 많을수록 수익 프리미엄이 커진다는 공통된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은 시장이라는 하나의 무대에서 함께 만들어지는 합작품입니다. 둘 중 하나만 떼어놓고 분석하면 어떤 모델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과의 관계 속에서 주가를 해석해야 합니다. 추세라는 개념은 물리학의 관성 법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물체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듯이, 거래량의 변화가 없다면 그 정보는 미래를 예측하는데 별다른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의미 있는 신호는 오직 거래량의 뚜렷한 변화입니다. 또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물리 법칙을 주식시장에 대입해보면 거래량은 주가를 밀어붙이는 힘이고 주가의 변화율은 가속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의 거래량이 평소보다 20% 늘어나면서 전일 대비 10% 이상 급등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은 거래량이 300%로 폭증했는데 주가는 겨우 5% 상승에 그쳤고, 그 다음 날은 거래량이 400%까지 늘었는데도 주가는 2%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언뜻 보면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으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위험 신호입니다. 힘은 점점 커지는데 그 힘으로 얻어지는 가속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주가라는 질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노력은 갈수록 커지는데 결과는 갈수록 작아지는 이런 흐름은 겉으로는 여전히 강세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진맥진해서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미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하나의 공식으로 표현하면 거래량은 주가의 무게와 주가 변동폭의 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의 변동폭은 그 주가가 짊어진 무게와 거래량이라는 함수의 결과값으로 결정됩니다. 거래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주가의 변동폭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그것은 주가의 무게가 과도하게 팽창했다는 신호입니다. 무게가 계속 무거워지면 결국 그 주가는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급등 이후 갑작스러운 폭락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캔들과 거래량을 결합해 실전 매매 타점을 잡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가를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의 캔들과 다음 캔들의 종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유달리 많은 거래량은 시장이 크게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많은 거래량은 시장의 확고한 신념과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래량 해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엄청난 물량이 매도자의 손에서 매수자의 손으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했다는 것은 현재의 흐름이 반전되거나 새로운 활력이 유입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종가의 변화를 해독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지만 그 파급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든 상관없이 거래량의 증가는 그 움직임의 신뢰도를 입증합니다. 이 원칙만큼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종가가 상승 마감했는데 거래량까지 증가했다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현재 추세는 명백한 강세입니다. 반면 종가는 상승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이때부터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약세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캔들이 위로 솟구친다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긴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종가가 하락 마감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면 이것은 매우 강력한 약세 신호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종목을 보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가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오히려 강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매도하려는 힘이 점점 소진되고 있으며 공급이 말라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눌림목 매수 타점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터진 캔들의 종가야말로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가격입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시장의 확고한 의도를 뜻하며 그만큼 확신과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10,000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가격과 10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가격의 신뢰도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만약 대량 거래량이 터지며 세력이 인정한 특정 가격이 존재하는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밀려 내려왔다면 그 종목은 지금 굉장히 저렴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인정했던 진짜 가격은 더 높은 곳에 있는데 거래량이 빠진 소수의 매도세에 의해 가격만 일시적으로 눌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진짜 매수하기 좋은 자리이며 이것이 바로 눌림목 매수 타점의 핵심 원리입니다. 거래량을 정확히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허수 가격을 정확히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실전 사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발생한 다음 날 주가가 20%가량 급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만 보는 사람이라면 이 급락에 크게 겁을 먹고 손절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대량 거래량이 이미 그 가격의 신뢰도를 증명해 준 상황에서 소수의 개인 매도로 만들어진 낮은 가격은 진짜가 아니라 허수라는 것을 곧바로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분할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주가의 큰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4단계 구분법은 여러 파동 이론보다 실전에서 훨씬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수요의 국면입니다. 투자자들은 대개 희망과 낙관주의에 이끌려 매수에 나섭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료가 필요한데 그 연료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추세를 떠받치는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며 주가가 힘차게 상승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가 대체로 공급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감소한 이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강세의 시작은 대개 큰 폭의 주가 변화와 함께 나타나며 양봉의 개수가 음봉의 개수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초기 국면에서 기관이나 큰손 세력은 물량을 왕성하게 흡수하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랠리를 드디어 손실에서 벗어날 기회로 여기고 매도해버립니다. 시장이 점점 성숙해질수록 더 많은 투자자가 높아진 가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종목을 둘러싼 낙관적인 믿음이 시장 전체에 퍼져나갑니다. 늘어나는 거래량은 이러한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오랫동안 침체되어 있던 종목에서 갑자기 평소보다 몇 배나 되는 거래량이 폭발하며 주가가 급등했다면 이것은 결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세력이 본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상승 시나리오의 막을 올렸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약한 수요의 국면입니다. 거래량을 살피지 않고 주가만 본다면 이 단계는 첫 번째 단계가 성숙한 시점과 흡사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첫 번째 단계보다 확연히 약하다는 점입니다. 이 두 번째 단계는 뒤늦게 뛰어든 마지막 매수자들이 결국 물량을 떠안게 되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주가는 여전히 추세를 이어가며 상승하지만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상승을 지속시킬 에너지가 점점 고갈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오른 가격에 그 종목을 새로 사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 기존 보유자들은 과거 상승의 달콤함을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량을 내놓으려 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가격을 기꺼이 받아들일 새로운 매수자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물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정리하는 전략으로 매도 방식을 바꿉니다. 다시 말해 주가가 한 차례 크게 흔들렸다는 것은 세력이 이미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이며 이후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반등이야말로 세력이 마지막 물량을 던지는 자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가 추세는 여전히 상승인데 거래량 추세는 하락하고 있다면 이미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강력한 공급의 국면입니다. 지지선이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며 시장은 비로소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하락세의 출발점입니다. 하락의 첫 국면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시작되는데 이는 점점 더 많은 투자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낮은 가격도 감수하며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앞선 두 번째 단계에서 세력이 반등할 때만 조심스럽게 매도했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미 의도가 노출된 만큼 가차없이 낮은 가격에도 물량을 쏟아냅니다. 안타깝게도 사정을 모르는 뒤늦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쏟아지는 물량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착각하고 받아냅니다. 이 시기의 캔들은 첫 번째 단계와 비슷할 정도로 크고 폭넓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방향이 정반대이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탐욕보다 훨씬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욱 커집니다. 시가에서 크게 올랐다가 장중에 완전히 곤두박질치는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이 압도적인 거래량과 함께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며 이때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약한 공급의 국면입니다. 하락세의 마지막 구간은 거래량의 감소로 특징 지어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렸다는 뜻입니다. 팔 사람은 이미 다 팔았고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매도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가는 바닥을 다졌고 매도 압력이 사라졌으니 이것은 강세로 전환될 강력한 사전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면 이것이 바로 약세에서 강세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퍼지는 뉴스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스의 내용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 뉴스에 대한 시장의 실제 반응입니다.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들이 앞서 매수해 두었다가 뉴스가 공개되는 순간 물량을 정리했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투자자는 뉴스의 진짜 배경을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 고수들은 뉴스보다 추세를 따르라고 입을 모아 강조합니다.
상승하면 매수하고 하락하면 매도하는 단순한 원칙이 복잡한 뉴스의 해석보다 훨씬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시장은 매일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요동칩니다. 탐욕은 수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두려움은 공급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투자자라면 지금 이 순간 시장을 지배하는 감정이 탐욕인지 두려움인지, 매도세가 우세한지 매수세가 우세한지 항상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해주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갭이 발생했을 때도 거래량 해석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갭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크게 흔들리며 시가가 전날 가격 범위를 벗어나 형성될 때 나타납니다. 많은 거래량을 동반한 갭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한 신호지만, 거래량이 빈약한 상태에서 발생한 갭은 오래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흥분에 불과합니다. 낮은 거래량으로 만들어진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은 신뢰도가 낮으니 그 신호에 쉽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추세를 판단할 때도 거래량은 핵심 잣대가 됩니다. 추세가 계속 상승 궤도를 그리려면 그 궤도를 유지할 만큼의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거래량 증가라는 추진력을 얻지 못한 추세는 결국 정체될 위험에 놓입니다. 이것이 바로 추세와 거래량의 법칙이며, 최소한 주가가 그려내는 추세만큼은 거래량 증가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은 추세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결정적 척도입니다. 낮은 거래량은 추세 전환이 임박했다는 경고이며, 낮은 거래량을 동반한 채 추세가 무너진다면 그 새로운 흐름의 신뢰도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낮은 거래량으로 전저점이 깨졌다면 그것은 믿을 수 없는 흔들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니 무작정 손절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풍부하게 실린 추세 돌파는 그만큼 타당성이 검증된 움직임입니다. 늘어나는 거래량은 그 추세에 동참하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낮은 거래량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고 오직 많은 거래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원리를 실전에 적용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가 놓치는 결정적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거래량이 발생한 위치입니다. 똑같은 대량 거래량이라도 그것이 저점에서 나타났는지 고점에서 나타났는지에 따라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강한 양봉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집에 착수했다는 신호입니다. 반면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면, 특히 윗꼬리가 긴 캔들과 함께 나타났다면 이것은 세력이 물량을 시장에 넘기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가 이 순간을 상승의 시작으로 착각하고 뒤늦게 뛰어들지만 실상은 세력이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순간일 뿐입니다. 장중에는 크게 올랐다가 결국 높은 가격을 지켜내지 못하고 밀려 내려온 것이 바로 윗꼬리의 진짜 의미입니다. 박스권에서 조용히 횡보하던 주가가 갑자기 거래량을 동반하며 위로 돌파했을 때도 신중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진짜 돌파인지 가짜 돌파인지를 가려내는 방법은 돌파 당일 뿐 아니라 그 이후 며칠간의 거래량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돌파라면 이후에도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어나면서 주가가 함께 상승합니다. 하지만 가짜 돌파라면 돌파 당일에만 반짝 거래량이 터지고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면서 주가가 다시 박스권 안으로 회귀해버립니다.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가 몰려있던 전고점을 돌파할 때의 거래량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격대를 뚫고 올라가려면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고점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면 세력이 그 자리에 몰려있던 물량을 모두 소화하면서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거래량이 미미한 상태에서의 돌파 시도는 저항을 뚫지 못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동평균선과 거래량의 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가가 주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었다면 이것은 매도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으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주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나타나는 지지와 대량 거래량의 조합은 더욱 강력한 신뢰도를 갖습니다. 일봉만 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분봉의 거래량까지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장이 시작된 직후 30분의 거래량 흐름이 그날 하루 전체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초반에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급등했다면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진짜 호재로 인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경우라면 거래량이 장중 내내 이어지며 주가도 꾸준히 상승합니다. 반면 세력이 초반에 일부러 주가를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물량을 넘기려는 경우라면 초반의 급등 이후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주가는 횡보하거나 서서히 내려앉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뜸한 점심시간대에 갑자기 거래량이 폭발한다면 이것은 세력의 의도적인 작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획을 시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장 마감을 앞둔 마지막 30분의 거래량은 그날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감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며 상승 마감했다면 다음 날에도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반대로 마감 직전 거래량이 급증하며 하락 마감했다면 다음 날 하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거래량과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할 또 하나의 지표가 바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량만 보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의 주가를 곱한 값으로 100만 주가 거래되었더라도 주가 수준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거래대금이 클수록 큰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 거래대금이 크지 않던 종목이 갑자기 몇 배로 폭증했다면 이것은 세력이 본격적으로 매집에 나섰거나 반대로 보유 물량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거래대금 상위권을 유지하는 종목은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뜻이므로 추세가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단 하루만 반짝 상위권에 올랐다가 사라지는 종목은 일회성 이벤트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절과 익절의 정확한 타이밍을 잡는 데에도 거래량 분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매수했는데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며 주가가 하락한다면 예상했던 상승 시나리오가 무산되었다는 뜻이므로 손절이 필요합니다. 지지선으로 여겼던 자리가 대량 거래량과 함께 무너진다면 이것 역시 즉각적인 손절 신호입니다. 반면 주가는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매도 압력이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므로 조금 더 버텨볼 가치가 있습니다. 익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가는 오르는데 거래량이 점점 줄어든다면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므로 분할로 수익을 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래량 증가 없이 주가만 급등했다면 소수의 세력만으로 만들어진 취약한 상승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이익을 시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량과 함께 윗꼬리가 긴 캔들이 나타났다면 이것은 세력이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이니 미련 없이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종목을 가려내는 방법입니다. 이런 종목은 정상적인 흐름과 확연히 다른 거래량 패턴을 보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불규칙한 거래량입니다. 정상적인 종목은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늘거나 줄지만 조작이 의심되는 종목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주가와 거래량 사이의 괴리입니다. 주가는 급등하는데 거래량은 별로 늘지 않거나 반대로 거래량은 폭발하는데 주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장 마감 직전에만 나타나는 이상한 거래량 폭증입니다. 하루 종일 조용하다가 마감 몇 분 전에 갑자기 거래량이 몰리며 주가가 급등하는 패턴이 며칠간 반복된다면 절대 손대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호가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동일한 수량의 주문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부풀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런 종목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갑작스러운 거래량 폭발 자체를 일단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정상적인 상승은 언제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쌓이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가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거래량만큼은 진실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주가를 조작하려 해도 거래량까지 완벽하게 숨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래량 속에는 세력의 진짜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원리를 체득한 투자자는 세력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세력이 조용히 매집할 때 함께 들어가고 세력이 물량을 던지기 전에 먼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거래량 분석이 가진 진짜 힘이며 여러분이 개미의 무덤에서 벗어나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부터는 주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거래량을 함께 읽어내시기 바랍니다.